자, 지금 우리 와 있는 데가 분황사, 용궁의 남쪽 황룡사, 용궁의 북쪽 분황사 할 때 그 분황사거든요. 그래서 용궁을 기점으로 용궁을 나중에 갈 겁니다. 용궁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은 용궁에 가도 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용왕들도 다 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원치 않습니다. 그 원치 않는 기록이 심청전에 나오죠. 그래서 심청이,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심청이 용왕 눈에 맞았으면 못 나왔다. 그래서 때론 그렇게 하는 게 괜찮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증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 여기도 용이 있어요. 여기도 용이 있어. 이 분황사에도 용이 있어. 그 얘기도 이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분황사라고 하는 건 용궁의 북쪽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분황이라고 하는 게 황제에게는 향기가 있다. 이게 절 이름이 아주 특이합니다. 세상에 이런 절이 있나 싶을 정도로 특이한 절이 분황사. 그래서 분황사를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보통 절 이름은 산 이름을 따거나 경전에서 어떤 구절을 따거나 뭐 이렇게 가는데, 여기만 특별하게 이런 희한한 명칭을 쓰는 게 이제 선덕여왕과 관련된다라고 생각을 추정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 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황자 들어가는 절이 분황사, 황복사, 황룡사, 그 다음에 황성사, 이렇게 4개가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3개 절은 지금 우리 일정에도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분황사, 황룡사, 황복사는 갈 거고, 그 다음에 황성사는 지금 위치를 잘 모르는데 저 모량 쪽으로 추정을 합니다. 어디가 모량이냐면 김대성이 모량리 출신이거든. 거기가 어느 쪽이냐면 저기 신경주역 가는 쪽에, 태종 무열왕릉 쪽에, 모르셔도 됩니다. 대충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덕여왕이 창건한 사찰인데, 분황이라고 하는 게 황제에게는 향기가 있다. 이게 향기로운 풀일은 분자예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선덕왕 직위삼사라고 선덕여왕이 아주 정치를 잘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선덕여왕 때 나라가 망할 뻔했습니다. 신라가. 제가 선덕여왕 갖고 논문을 여러 개를 써서 전문가입니다. 선덕여왕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이 안 좋아서 그거를 종교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게 뭐 예언적이고 뭐 군사적으로도 훌륭하고, 영묘사 이야기를 보면 거기서 이제 뭐 개구리가 우는 걸 보고 군대가 매복해 있는 걸 딱 알아서 신기하게 탁 접수를 하고,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아무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을 때 이제 그쪽을 내일 갈 겁니다. 사천왕사 위에 도리천의 장례를 지내달라. 그거는 선덕여왕이 전륜성왕이었다라는 상징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태종이 꽃을 보냈는데, 거기에 이제 모란꽃의 그림에 씨도 보내고 꽃 그림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란꽃은 이제 향기가 없을 거다. 그렇게 해서 당태종의 의도를 쉽게 간파한다.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황제 중에 한 명이 당태종이거든요. 그래서 선덕여왕은 진짜 아무 문제가 없는 굉장한 성군이고 영의한 사람이야 라고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뒤집어 말하면 상태가 메롱이었고 누군가 그거를 잘 세탁을 해줬다. 그 세탁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태종무열왕 김춘추입니다. 김춘추계에서 선덕여왕, 진덕여왕을 이어서 김춘추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윗사람들이, 김춘추는 신분이 약간 떨어지는 거예요. 마누라가 이제 저 문이잖아. 그래서 진골로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족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 계급이 떨어져요. 마누라 신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떨어지는 바람에 정통 왕위 계승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김춘추가 뭘 하냐면 앞에 왕의 권위를 빌려야 되고, 선덕여왕은 신분 자체가 좋으니까, 그래서 선덕여왕을 추모해주는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불교나 기본 귀족들이 자꾸 맘먹으려고 하니까 약간 판을 바꿉니다. 그래서 선덕여왕까지는 선덕이라고 하는 게 불교적인 거예요. 그다음 선덕여왕 이름 자체가
덕만이고 아버지 진평왕이 이름이 뭐냐면 백정왕. 백정왕이 부처님 아버지 성함입니다. 그 다음에 선덕여왕 어머니가 마야 부인이에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선덕여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 같은 그런 식의 구도들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게 이제 진평왕 입장에서는 부처님 같은 아들을 낳고 싶었던 거겠지. 예. 그런데 딸이 나왔지. 예. 안 달고 나온 거로 재료가 부족했어.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니고 재료가 부족했어. 누가 빼돌렸어. 그래서 뭐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덕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분이 좋기 때문에 김춘추 입장에서는 그 후광을 입었어야 됐고, 그 다음에 불교를 약간 이렇게 변동을 줍니다. 그래서 기존 세력들보다 차별성을 두려고, 그래서 유교적인 부분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도 있고 중국 쪽에 줄을 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김춘추부터는 태종입니다. 시호 자체를 유교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유교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태종 무열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다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왕들하고는 달라요. 여기서부터 이제 신라 중대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선덕여왕이 아무튼 뻥튀기가 된 인물이지 실제로는 상태가 메롱이었다. 그거는 기억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당태종이 그 모란꽃 사건이 뭐냐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봐봐. 그게 삼국사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진평왕 때 모란꽃이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진평왕 때 왔으니까 선덕여왕은 공주였었을 거고 덕만공주였을 때 왔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보좌해서 영민한 걸 발현시켰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삼국유사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건 삼국사기설이고, 삼국유사에는 왕일 때 당태종이 보내는 거예요. 당태종이. 예. 그래서 너 혼자 살고 있지? 외롭지? 이렇게 성희롱입니다. 그게. 선덕여왕은 남편이 있었고 남편은 죽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 걸 보고 갈문왕이라고 하는데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약간 성희롱 비슷하게 처리를 하는 거고, 그때 이제 선덕여왕이 그거를 잘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걸 받아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거예요. 간파를 해도 귀족들이, 그 당시에는 귀족들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왕을 좀 우습게 보는 거지. 그래서 나에게는 향기가 있다 라는 식의 이름을 짓고, 여기가 아주 고대의 명당터거든요. 전부시대 실처가람지 엄청난 명당터예요. 거기다가 구층탑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구층탑을.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구층탑 만드는 게 수월치가 않아서 이제 중국탑 양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런 걸 보고 모전석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은 벽돌탑으로 만들어요. 벽돌로 만들고 우리는 나무로 만드는데, 나무로는 큰 걸 만들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벽돌 같이 돌을 깎아서, 그래서 저건 돌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3층 남았는데 일제강점기 때 저기 이제 발굴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거의 허물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걸 정리해서 3층으로 아민 거고, 실제로 그 부재들이 저쪽에 원래는 있었는데 지금 치워놨어요. 그래서 9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이렇게 크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왕권이 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큰 건축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종교 건축을 하는 거는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왕의 권위를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대신들이 못만 먹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불교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를 좀 더 잘해서 내가 안 흔들리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비극적이게도 선덕여왕은 제위 15년에 비담 염종의 난에 의해서 죽습니다. 염종의 난에 의해서, 그 난 과정에서 죽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난 기간에 죽어. 난이 끝나기 전에는 죽어. 근데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병사했다는 설이고, 그냥 자연사, 스트레스까지 받아서 이제 죽게 됐다는 설이고, 하나는 칼 맞아서 죽었다는 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과정에서 죽으니까 어떻게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요 난 과정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전면으로 부각하는 게 김유신, 김춘추. 그 난을 진압한 사람이 아무튼 최강자거든요. 그리고 그 최강자는 누구냐? 당연히 김유신이 나오면 무조건 김유신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김유신과 이렇게 뭐 부딪혀본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 비담 염종의 난이 저쪽 명할산이라고 있어. 명할산. 그쪽에서 산성을 끼고
산성을 끼고 전투를 하거든요. 명할산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로 말하면 남한산성, 북한산성을 장악한 거야. 그리고 김유신 쪽은, 김유신 김춘추 쪽은, 선덕여왕이랑 김유신 김춘추 쪽은 도성, 그러니까는 사대문 안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성 군대가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그냥 생각을 해도 도성은 전 의장대 비슷한 사람들인 거고, 산성은 실전 부대예요. 그래서 산성 쪽이 훨씬 더 강하고, 실제로 해성이 떨어졌지. 그래서 반월성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김유신, 김춘추, 선덕여왕은 반월성 쪽에 있었는데, 반월성 있다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어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딱 봐도 저건 방어가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해성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서 반월성 안으로 이게 해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봤냐면 왕이 죽을 거다. 맞긴 맞아. 결국 선덕여왕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비담이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다 한 번 정도 들어보신 한국 사람이면 김유신이 연에다가 불을 붙여서 그걸 날려서 그게 해성이 올라갔다라고 구라를 치고 사기를 역전시켜서 산성에 있는 거를 반월성 군대로다가 조져버리는, 그러면서 자기 위치가 뭐 엄청나게 떡상을 하죠. 그 힘으로 김춘추가 장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비담은 상대등이에요. 국무총리. 그리고 김춘추가 외교 담당인데 김춘추하고 이게 알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덕여왕이 나이가 많으니까 비담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신분으로서도 제일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국무총리니까 선덕여왕이 돌아가시면 나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김춘추가 워낙 이게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치고 올라오는데 그 당시에 백제랑 전쟁 관계에서 김유신 세력이 김춘추를 후원하기 때문에, 걔네가 결혼 동맹이잖아요. 일종의 결혼 관계로 이렇게 묶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지원이 되니까 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비담이 선덕여왕이 상태가 약간 떨어졌을 때 선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국무총리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총리가. 아니, 기다리면 내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기다려도 저놈이 더 빠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거지. 그게 비담의 엄종의 난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선빵을 날리는 과정에서, 이런 선빵, 이런 단어가 굉장히 좀 부적절한 단어일 수 있는데, 선빵을 날렸으면서도 김유신한테 입지도 다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김유신은 진짜 저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하늘에서 칼을 받은 사람이잖아.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칼을 받았잖아, 김유신이. 아, 그거 몰라요? 그게 일종의 제다이의 광성검 같은 거예요. 그때 만약에 총을 받았으면 당나라까지 먹었어, 우리가. 소정방 무덤이 중국에 없어요. 그거를 뭐라고 우리가 추정하냐면, 소정방이 우리나라에서 까불다가 김유신한테 갔을 거다. 보통 역사에서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김유신한테 저 당한 것 같다. 이 사람이, 소정방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인데도 역사에서 어느 순간에 싹 지워져 버려요. 그 얘기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낼 수 있는 사람은 김유신밖에 없어요. 그 양반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은 김유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있는 거고, 그 사건들의 정점에 있는 게 사실은 이 불황사 모전석탑.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그 스토리랑 잘 맞아 들어가는 게 뭐냐면, 여기 유물을 발굴하니까 바늘이 나와요. 바늘. 금바늘, 은바늘 같은 게 나와. 그 다음에 바늘통이 나와. 그러니까 보통은 불교에서 이렇게 사리장엄고, 사리랑 같이 이렇게 넣는 물건에서 그런 물건을 넣지는 않습니다. 가위 같은 거는 벽사라 그래서, 예전에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꿈자리 사놨고 이러면 가위 같은 거 넣고, 그 다음에 개업시계도 가위 같은 거 넣고, 그 다음에 담벼락에 사람들이 오줌을 많이 싸면 가위를 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싹둑 잘라서 더 이상 삿된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칼과 더불어서 가위가 벽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위를 이렇게 치고 엿장수들이 치는 게 사실은 그게 연원이 굉장히 오래갑니다. 단순히 엿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삿된 것들을 쫓는 의미들이 그 안에 존재해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 여성용품이 왜 들어왔겠느냐? 그건 선덕여왕의 염원일 것이다.
라고 해서 아구가 딱 맞는 거죠. 그래서 황제에게는 향기가 있다. 그 황제는 선덕여왕이에요. 여기서 당나라 황제가 아니고. 그리고 아이러 되게 재밌는 게 당나라 도선이 고승전에 자장전을 쓰거든요. 자장이 조금 더 선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선이 더 위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자장 전문가로서 얘기하면 자장이 더 선배거든요. 나이가 많았다고. 나이가 많았다고. 견문은 도선이 훨씬 더 넓었던 사람이에요. 그건 중국에서 많은 걸 보는 사람이고, 자장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보는 게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자장전이 그 고승전 안에, 속고승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속고승전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런데 자장률사가 여기 주지를 합니다. 여기 주지를 합니다. 선덕여왕이 나라가 너무 궁지에 몰리니까 자장률사가 빨리 와서 이거를 좀 안정을 시켜주세요 라고 해서 오는 거예요. 사신을 요청을 해. 그래서 당태종한테 허가를 받아서 자장률사가 돌아오시거든요. 돌아와서 황룡사 구축목탑 같은 걸 세워주면서 이제 종교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신장시켜서 왕권을 안정시켜 주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자장률사는 막상 돌아왔을 때 국통이 됐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후대로 말하면 국사 같은 게 됐는데, 황룡사로 못 들어갑니다. 자장률사 뺀찌 사건이라고. 이게 역사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유학파인데 갔다 오니까 내 자리는 이미 묻혔지.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도 교수님이 뭐 중국 가서 박사학위를 하고 와라, 아니면 뭐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하고 와라, 그러면 네 자리를 내가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해서 갔다 오니까 판이 바뀌었지. 판이 바뀌었고, 그 지도 교수도 그 과가 없어질 것 같은데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시절이 다 그런 시절이니까. 그래서 자장률사가 중국에 유학 갔다 오니까 이미 이쪽 세력들도 이미 커올라 왔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황룡사로 못 들어갑니다. 막바로. 그래서 자장률사가 나중에 황룡사 들어갈 때 무슨 얘기가 있냐면, 거기서 보살개본, 개와 관련된, 개울과 관련된 이걸 설법을 이렇게 하실 때 감로가 내리고 이적이 발생을 해요. 그걸로 조져버려. 그걸로 조져버려. 그리고 거기 못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뭐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 저도 제가 여기 지금 오늘 올 때 우리 PD님이 뭐라 그랬냐면, 장마인데 장마가 올라온대요. 그래서 비 온다는데 어쩌죠? 이러길래 제가 뭐라 그랬냐, 걱정 마라. 내가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왜? 근데 애석하게 비가 안 오네. 내가 그거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조건이 안 되네. 조건이 안 되네. 이게. 그리고 우리 온다 하니까 이게 지금 보일러를 너무 많이 쐬놔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황룡사 주지가 나중에 되긴 돼요. 그 사건을 반전을 해서. 그래서 2대 주지가, 이제 자장률사가 황룡사 주지가 되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저쪽 들어가기 전에 약간 이렇게 대기, 여기서 아예 못 들어가는 팀도 있고, 이쪽이 약간 이제 뭐 안 될까, 뭐 이런 뉘앙스들이 있는 절이에요. 그리고 그 도선의 속고승전 자장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 왕분사라고 나옵니다. 왕분사. 분황사가 아니고 왕분사. 그거를 이제 뺏기는 과정에서 이제 자료들이 신라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당으로 넘어가면 그걸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자가 났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하필 우리가 황자를 쓴 거를 저놈이 왕자로 바꾼 거야. 기분 더럽지? 우리는 황제라고 맘먹으려고 들었던 거고, 그 양반 입장에서는 그게, 야 너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우리도 비슷한 행동을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일본이 뭐 천왕이다 이러면 우리는 천왕. 황태자라고 안 하고 왕세자 이렇게 부른다고.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게 일본만 그렇게 부르지 중국은 그렇게 안 불러, 우리가.
중국은 중국은 황제라고 그냥 불러주잖아. 일본만 그렇게 불러. 중국은 그냥 냅둔다니까. 그러니까 너깐놈이 무슨 씨 황제야, 기분 나쁘게. 이 얘기가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도선이 한 글자는 의도적으로 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나비 그림이 되게 재밌는 설이 있어요. 동양화 독법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나비가 노인을 나타내는 글자거든요. 아니, 중국에서는 접자하고 질자하고, 그러니까 나비 접자하고 노인 질자가 발음이 똑같아요. 디에라고 발음이 똑같아. 그래서 나비를 그리면 80살까지만 장수해라라는 의미 때문에 나비를 안 그렸다라고 약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문에 훨씬 능했던 사람이고, 그 당시 발음이 지금 발음처럼 다시 이게 동일 발음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지. 예. 그래서 저는 그 정도까지 무식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사람들은 한자가 우리가 능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밥 먹고 한자 쓰는 문화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를 판단하지 못하고 선덕여왕이 얘기하니까 브라보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설도 있다라는 정도를 말씀을 드려요.